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글입니다만 어쨌든 설명을 시작합니다. 우선 제목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막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고요. 이 글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 삶을 허무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건너는 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건너는 법은 허무한 삶의 극복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글 속에서 사막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주인공인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한 다음부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허무한 삶 속에 우리 인간은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사막 속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나하고 서로 대비되는 캐릭터는 노인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삶을 허무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건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속에 갇혀 있지 않으려고 하고요. 저항을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의미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래서 그 거짓말을 통해 무의미한 일상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설정이 돼 있고, 해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독자들한테 니들은 어차피 삶은 허무해, 니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래? 우리의 독자들한테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제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 작품은 베트남전에 돌아와서 삶에 대한 허무감과 무력감에 빠진 일단 나라는 인물의 캐릭터 나오네요. 삶의 허무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다. 나와 이러한 내가 우연히 알게 된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방법. 자, 노인은 나와는 다르게 허무하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희망을 가지고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다. 두 번째, 이 세계를 극도로 허무하다고 느끼는 나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밝게 살아가는 노인에게 자신이 느낀 허무감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사실 노인이 삶의 허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만의 방법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짓말입니다. 자, 마지막 이 작품은 이들이 황량한 인생이라는 사막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사막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글 속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황량한 삶, 허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 말 되지기 어렵죠. 인간 실존 별거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허무한 삶을 혹은 황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와 삶의 자세.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갇혀 있을 것인가 건널 것인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찰을 유도하고 있는 글이다. 자, 우선 해제까지 봤고요.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지와 책임감과 그 밖의 모든 것이 자꾸 그 통증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어. 자, 이거는요, 쌍따옴표가 쳐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다방에서 만난 자기 애인한테 과거 전쟁에서 자신이 겪었던 아픔,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의지와 책임감과 그 밖의 모든 것이 자꾸 그 통증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어.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달리라고 자신을 북돋우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 그러나 오른쪽 팔은 점점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어. 차를 멈추고 윗옷을 찢어서 오른손과 핸들을 비끄러 맸지. 그리고 다시 달렸어. 저만큼 앞에 나뭇가지 사이로 아군의 보초 막사가 보인다고 느낀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어. 당시에 긴장이 되살아나는 듯 내 몸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러니까 이 긴장감이 과거의 이야기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마도 나라는 인물은 과거에 있던 아팠던 기억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자, 훈장은 그래서 타게 된 거로구나. 갑자기 플래시를 들이댄 듯한 나미의 낭낭한 음성. 자, 나미가 지금 요 얘기를 듣고 있는
애인입니다. 자, 음성이 나를 얼떨떨하게 했다. 자, 얼떨떨하게 해요. 잠시 뒤에 설명합니다. 자, 그럼 자긴 베트콩을 한 사람도 못 죽여봤어? 자, 지금 이 여자가 이 장면에서 해줘야 될 말은 어떤 거죠? 공감을 한다면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될 텐데 뭘 물어보냐 하면 베트콩 죽여봤냐? 못 죽여봤냐?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누군가의 아픔을 뭘로만 바라보고 있냐면 흥미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읽고 마저 설명할게요. 하얀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마스카라를 칠한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지켜보는 그녀가 그때처럼 낯설어 보인 적은 없었어. 자,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애인처럼 생각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낯설게 보인다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결국 내가 들려준 얘기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녀에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다. 의미가 공유되지 못하고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전투도 죽어 넘어진 전우도 장렬하는 포화 소리도 그녀에게는 모두 활자된 이야기 정도로밖에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언짢고 불쾌해서 다탁 별거 아니고요. 아마 차를 올려놓는 탁자 같아요. 다방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탁 위에 놓인 담배와 성냥을 집어 들었다. 극장에는 좀 더 있다가도 되잖아. 아마 만난 이유가 차 한잔 마시고 영화 보러 가려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 약간 마음이 상해서 공감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상해서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대답 없이 내가 먼저 밖으로 나오자 남이도 곧 뒤따라 나와서 내 팔짱을 꼈다. 나는 와락 솟구치는 역겨움을 참지 못해서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구 뛰었다. 자, 역겨움까지 느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라는 인물, 이건 뭐 여러분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남이라고 하는 나의 애인. 자,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나와 타인, 이건 그냥 타인이라고 할게요. 내가 아닌 타인이죠. 타인하고 소통하고 아픔을 나누는 공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단순한 타인도 아니고 나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던 애인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인간의 실존 문제, 아까 우리가 해제에서 본 적이 있었죠. 굳이 그걸 끌고 들어와서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인간들은 서로 간에 공감을 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 자체는, 우리의 삶 자체는 공감이 상실돼 있어.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쳐볼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해제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황량한 삶이라는 거죠. 자, 삶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한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날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중략으로 갑니다. 나는 창밖 공터를 내다보던 중 공터에서 누런 개를 데리고 뽑기 과자를 파는 노인이 무언가를 진지하게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에 궁금증을 느낀다. 나는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노인이 그의 아들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손녀딸과 살고 있으며 월남전에서, 자, 잠깐 체크해놓고 갈까요? 노인이부터 묶어놔 볼게요. 노인이 그의 아들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손녀딸과 살고 있으며 월남전에서 전사한 아들이 받았던 훈장을 어떤 꼬마가 가지고 놀다가 이곳 웅덩이 근처에서 잃어버려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 요게 뒤에서 보게 될 거짓말입니다. 노인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노인에게 삶의 허무함을 일깨워주고자 자신의 훈장을 공터 무릉덩이 속에 던져버리고 노인이 그 훈장을 찾도록 한다. 그러나 노인에겐 여전히 훈장을 찾지 못하자 나는 초조해하며 노인을 도와주겠다고 나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노인을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이유가 노인이 불쌍해서 노인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에요. 건방지게도 이 노인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죠. 훈장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우리 삶은 뭔가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갈 만큼 대단한 삶이 아니야. 허무한 삶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뭔가 삶의 허무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건방진 놈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노인한테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훈장을 구덩이에 던지고 찾는 척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나는, 자, 계속 지금
글 속에 작품 내부에 서술자가 등장을 하죠. 선생님이 지금 소설이니까 너무 기본이라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항상 글을 볼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져야 되냐면 이 글의 시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나에 관한 이야기죠.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지고 있고 1인칭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서술자는 작품 속에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웅덩이 물속을 성큼 발을 들여놓았다.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게 하려고 웅덩이와 쓰레기 더미를 한참이나 뒤적거리는 채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표시를 해둔 풀 더미 앞에 와서 멈춰 섰다. 노인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꼬챙이로 흙탕물 속을 꾹꾹 눌러서 끝에 쇠붙이 조각을 찾아냈다. 꼬챙이로 쇠붙이를 끌어올려서 손에 잡고 나는 노인을 소리쳐 불렀다. 뭔가 비슷한 걸 찾은 것 같습니다. 이걸 보세요. 나는 손안의 것을 흔들어 보였다. 자, 이제 계획대로 되고 있죠. 노인은 잠시 자기 눈을 의심하는 듯 바라봤어. 자, 의심을 합니다. 왠지는 알고 있죠, 그죠? 이 노인이 그걸 찾을 수 있게 버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찾았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그 걸음이 너무도 무겁게 보여.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글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왜 이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걸 처음 보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절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예상과 다르죠.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걸 찾았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너무나 무겁게 달려옵니다. 뭔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반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온 노인은 내 손바닥에 놓인 진흙투성이의 조그만 쇠붙이를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 얼굴에 스쳐가는 감정의 검부러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뚫어지게 지켜봤어.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예상한 이 노인의 감정은 뭐겠어요? 기쁨이겠죠, 그죠? 굉장히 소중히 생각했던 자기 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받은 훈장을 찾게 된 것이니까 이 노인은 되게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어느새 달려왔는지 간장 파는 소년이 끼어들었다. 새로운 인물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다음 부분. 손바닥의 것을 집으려는 녀석의 손을 재빨리 밀치고 나서 찾으시던 게 바로 이거지요? 네, 맞습니까?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척 다그치는 나를 노인은 찬찬히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았다. 그 얼굴에 실망하는 빛도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다. 경멸하듯 차갑게 나를 노려보는 눈이 있을 뿐이었다. 자, 경멸하듯 차갑게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제일 처음에 이 노인한테 기대했던 감정은 뭐냐면 기쁨이었죠. 기쁨, 다른 말로 나에 대한 고마움을 보여줄 거다. 그럼 나는 멋지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삶은 허무한 거야.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노죠. 그죠? 나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나를 노려보는 분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나는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바보 같은 이라고. 자, 요게 노인이 한 말이죠. 그죠? 자, 이제 이 나를 갖다 놓고 바보 같다라고 말한 게 왜 그런지 보세요. 이게 아마도 뒤에 더 읽어보시면 더 구체화될 텐데 이런 뜻이겠죠. 네가 한 일 다 한다라는 거야.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분노죠. 자신의 어떤 행동을,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 거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나한테 바보 같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씹어 뱉듯 내까렸다. 노인은 나를 남겨두고 획 돌아서서 포장 쪽으로 가버렸다. 나는 맥이 풀려서 멍청하게 서 있었다. 그때 소년이 내게서 훈장을 채뜨리며 말했다. 이건 아주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셨어요. 자, 할아버지가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했대. 그러니까 봐. 이상하잖아. 그지?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할아버지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다. 좀 이상하죠? 자, 좀 더 갑니다. 이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훈장에 묻은 진흙과 옷에다가 연방 닦아가며 들여다보기에 여념이 없던 소년의 손목을 나는 아프게 낚아챘다. 그래, 너 가져라. 그런데 뭐라고? 할아버지가 이걸 소용없다고 하셨다고? 소년은 부릅뜬 내 눈을 보고 자기로부터 훈장을 빼앗으려는 속셈으로 알았는지 한 발씩 뒤로 물러났다. 그럼요, 틀림없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리다니 웬 꼬마한테 줬다가 잃어버렸다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버리셨어요. 나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기분으로 여전히 소년의 손목을 잡아 끌고 한적한 골목으로 갔다. 자, 여기 좀 앉아라. 내게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
그제서야 소녀는 나를 이상한 눈길로 훑어보면서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시죠? 저 할아버지랑 무슨 관계가 있죠? 자, 잠깐만 스톱. 훈장 얘기가 여러 번 나오니까 이 훈장 얘기는 잠깐 하고 갑시다. 훈장이 전쟁에서 자, 나 같은 경우 나는 전쟁에서 동료의 죽음 혹은 나의 어떤 누군가를 죽이고 혹은 동료가 죽고 그 속에서 전쟁의 상처에 대신해서 받은 거죠. 난 여기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무가치. 그 다음에 노인 봅시다. 노인은 아들이 죽은 다음에 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받은 것이 훈장이죠. 노인한테는 가치가 있었을까요? 노인한테도 죽은 아들이 중요한 거지. 이건 무가치한 거라고요. 훈장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은 똑같아요. 다만 나는 그냥 단순하게 무가치한 거,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만 이 노인은 이 무가치한 훈장을 갖다 버렸어. 그러니까 무가치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린 다음에 잊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겠죠. 자, 좀 더 보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임마, 그건 오히려 내가 물어보던 참이야. 너야말로 저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냐? 우리 옆방에 사는 걸요. 그래, 그렇다면 넌 정말 저 할아버지가 이 훈장을 소용없다고 하시는 걸 네 귀로 똑똑히 들었단 말이지. 내가 한 번 더 다짐을 두자. 소녀는 기분이 상해 골맨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니까요. 맹세해도 좋아요. 이건 아들이 월남에서 받은 건데 할아버지는 이걸 벽에다가 걸어놓고 늘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이까짓 건 소용이 없어. 아들이 중요한 거지. 아들이 죽은 다음에 받는 있다는 건 소용이 없어. 아까 선생님이 전 페이지에 필기한 것처럼 무가치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하면서 버릴까 보다 그랬거든요. 그러는 걸 내가 듣고 전화 달라고 그래도 안 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안 보여서 어쨌냐고 했더니 저 웅덩이에 던져버렸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아까 웃기는 양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죠. 바로 그 소리란 말이에요. 글쎄 소용없어 버렸으면서 뭐 때문에 도로 찾느냐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내가 이라고 했고, 자, 뭐 때문에 도로 찾느냐. 이렇게 되면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자, 내 예상 예측해 볼까요? 노인이 이 훈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 소중한 훈장을 내가 찾아둔 다음에 이 노인한테 그딴 거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허무함을 그 노인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가르치려고 했는데 나의 예상이 이미 빗나갔어. 왜냐하면 노인의 얼굴에 나타난 집요함과 훈장의 관계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지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소년에게 다시 미심쩍인 눈길을 던졌다. 저 할아버지 지금 누구랑 사시냐?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손녀가 있다던데. 아, 걘 벌써 1년 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로요. 죽었다고 1년 전에.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자, 그러면 훈장 이야기가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가 손녀가 있다는 말도 두 번째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 다 늙은 개는 아들이 키우던 거라면서. 아저씨는 어디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누군가가 병들어 버린 것을 할아버지가 주워온 거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거짓말이 탄로가 났죠. 훈장, 소녀, 개. 훈장, 소녀, 개에 대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 순간 나의 뇌리에 내리박히듯 꽂히는 생각,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 드디어 이제 이 부분에서 나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뭐를? 삶의 허무함이죠. 내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이 노인은 삶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 아들도 전쟁에서 죽었고 하나밖에 없는 손녀조차도 빼앗아가는 것이 나의 삶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삶 자체를 저주할 수밖에 없고 삶에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삶에서 황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노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냉혹하게 알고 있었다. 이 세계를 덮고 있는 허망과 무의미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저만치에서 노인이 짐을 챙기고 있다. 공터를 떠나려는가 보다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한 끝에 불러 모은 보이지 않는 혼으로 집을 짓고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서려는 순간에, 자, 잠깐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노인의 어떤 것을 내가 상상하는 거죠.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하고 기도한 끝에 불러 모은 보이지 않는 혼, 그러면 삶의 허무함이죠. 삶의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기도와 기도 끝에 혼을 불러 모아서, 자, 이제 거짓말. 내가 이렇게 환상을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통해서 극복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지은 다음에 이제 겨우 문턱을 넘어서려고 해. 그 거짓말이 완성되면 삶의 허무감을 극복해내려는 순간에 난데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려버린 나를 증오하고 있으리라. 그래서 아까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나 어딘가에선 다시 시작하겠지. 나는 정말 바보였었다. 자,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해. 누가? 노인이 이런 거짓말을 다시 시작할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은 노인이 오늘은 사막을 건너는 것을 실패한 거죠. 나의 방해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 사막을 건너는 것을 실패했어. 그렇지만 이 노인은 어딘가에서 다시 시도할 거야. 의지적 인물이라는 거죠. 삶의 허무감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로 노인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바보였었다라고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야기는 뭐 단순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삶의 허무감을 느끼는 내가 더 큰 허무감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이야기가 글 전체의 이야기고요. 이 글 속에서 노인이 하는 세 가지 거짓말, 이 거짓말만 잘 기억해두면 되겠죠. 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노인이 삶의 허무를 안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삶의 허무감을 느껴요. 노인도 이미 사막 속에 빠져본 사람인데 이 사막 속에 있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떤 그 행위가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지문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1번 해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잠깐만요. 1번 문제는 소설 문제에서 1번 문제는 거의 항상 어떻게 물어보냐면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은 뭐와 연관성이 있겠어요? 시점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소설을 다 읽은 다음에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글의 시점이 뭔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를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시점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쌍따옴표를 쳐서 현장감 있게 대화를 그대로 옮겨놓는 부분도 있었고 동시에 나의 내면을 진술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죠. 자, 1번 봅니다. 특정 인물이 경험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 자, 특정 인물 나겠죠. 그죠? 내가 경험한 사건 누구? 남이를 만나거나 혹은 노인을 만난 거 경험한 사건 맞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그 인물의 내면 심리. 그때마다 쟤는 내 마음을 공감 못해. 그 다음 뒤에서는 노인이 그랬었구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 답은 이미 1번입니다. 나머지 검토할게요. 2번. 특정한 소재를 둘러싸고 인물 간에 발생한 갈등을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만들어보면 아마도 훈장에 대한 나하고 노인 사이의 갈등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각 인물의 관점에서 해결 방법 나오지 않았고요. 각 인물의 관점도 역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3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초점 화자를 달리하여 초점 화자가 누구예요? 서술자죠. 그죠? 그러면 공간은 두 개가 나왔어요. 다방일 때도 내가 서술자고 공원도 내가 서술자니까 달리한다라는 말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4번. 특정 인물이 경험한 이야기의 내부에 작품 속 다른 인물이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사건을 겪는 이야기, 아마도 특정 인물이 경험한 이야기라고 하는 건 내가 겪은 이야기 속에 작품 속 다른 인물 누가 나왔나요? 남이 혹은 노인 아니면 소년일 텐데 얘들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나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죠. 동일한 경험이란 말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자, 5번. 작품 속 서술자가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그 인물의 행동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각각의 행동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자, 한번 볼까? 작품 속 서술자가 내가 다른 인물을 관찰해서 어쩌면 노인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합시다.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해서 관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인물을 관찰했단 말 나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노인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그 인물의 행동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 제일 처음에는 열심히 찾는 척했어. 찾아주니까 나에 대한 증오심을 보이네?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이 발생한 이유, 왜 찾으려고 했었고 왜 나를 증오하는지 각각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2번으로 갈게요.
보기를 참고할 때 기역, 미음의 의미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사막을 건너는 법에서는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후에 현실을 낯설고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거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 아까 1장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와 자, 두 번째,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아들과 그의 피부치인 손녀까지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이 등장을 한다. 자, 이걸 속에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의 캐릭터를 제시했고요. 나는 스스로 허무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으며 노인이 힘겨운 현실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신과 달리 무지하기 때문이야.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모습을 자신에 대한 도전처럼 여긴다. 그러나 결국 나는 노인이 허무한 현실을 버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 거짓말의 의미가 나왔죠. 허무한 현실을 버텨내는 방법, 극복해내는 방법, 노인 나름대로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진실처럼 믿으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의 실존 문제와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힘든 것이야. 실존 문제와 삶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어. 그렇지만 포기하고 나처럼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노인처럼 사막을 건널 것이냐를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기억. 자, 기억이 첫 장면에 나오는 거죠. 당시의 긴장이 되살아나는 듯 내 몸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내가 전쟁터의 긴장감 속에서 필사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자 애썼던 기억을 떠올리며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고요. 생사를 오가던 당시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의 긴장감을 느끼니까 지금도 그 얘기하면서 온몸이 긴장을 하는 거. 자, 1번 문제 없고 2번. 자, 니은이 뭐죠? 그녀가 그때처럼 낯설어 보인 적이 없었다.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 내가 진지하게 떠올린 전쟁의 경험을 남이는 흥미거리로만 받아들일 뿐 나에게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남이에게 거리감을 느낀 것이야. 공감하지 못해. 거리감 보기에서 봤고요. 자, 3번 갑니다. 디귿은 나의 예상이죠. 자, 디귿. 나는 가족을 잃고 상실감에 빠진 노인이 자신의 도움으로 훈장을 되찾아. 일단 되찾고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훈장의 가치를 되새김으로써 무지에서 벗어나 수용적 태도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해설지를 봤는데요. 이놈의 EBS 해설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해설을 해볼게요. 차근차근 봅시다. 내 예상이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해보고 3번 선지를 볼게요. 내 예상은 내가 그걸 찾아주면 노인이 되게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삶을 기뻐하는 노인한테 삶이라고 하는 건 그지 같은 거야. 허무함에 대한 깨우침을 줘야지. 이게 내가 처음에 했던 예상이죠. 자, 그러면 요 구조를 갖다 놓고 3번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나는 가족을 잃고 상실감에 빠진 노인이 자신의 도움으로 훈장을 되찾아. 이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훈장의 가치를 되새긴다고? 자, 훈장의 가치가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훈장은 가치가 있어. 이것들을 되새겨 준다고요? 아니죠. 훈장의 무가치함을 오히려 되새겨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고 어차피 허무한 거야. 그냥 여기서 수용적인 태도가 정확히 뭐를 수용한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수동적이고 혹은 허무하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죠. 그러면 3번에서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훈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훈장이 무가치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3번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자, 4번은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 보시면 노인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 삶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글의 노인은 나와 대비되는 현명한 인물 혹은 지혜로운 인물이고 삶의 어떤 허무함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은 모든 것은 처음으로 되돌린 나라고 했는데 노인이 자신이 주변 상황과 가족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 속에서 자신을 위치시키며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 노인의 어떤 그 극복의 과정을 방해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로 가죠. 보기에 따라 윗글의 보기 2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학습활동. 윗글의 작가는 인간이 겪는 고뇌와 갈등을 상징적이고 우회적인 수법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삶의 태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다. 특히 윗글의 작가는 여러 작품에서 삶의 황량한 사막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존재인 미안합니다. 선생님 한 줄 떼먹었네. 다시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작가는 여러 작품에서 삶의 애환을 겪는 인생의 공간을 사막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윗글에서도 황량한 사막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존재인 나와 노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독자에게 인생에 대해 성찰하여 보도록 이끌고 있다. 학습 자료는 윗글과 유사한 삶의 방식이 제시된 또 다른 이야기이다. 윗글과 학습 자료를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는 법과 연결지어서 비교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글에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막을 건너는 법을 알고 있는 혹은 그런 걸 시도하는 사람은 노인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 노인은 이 방법으로 선택한 게 거짓말이었었죠. 자, 그러면 보기 2에서는 어떤 방법이 나오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유레크 베커의 거짓말쟁이 야콥은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을 억압하던 때의 이야기이다. 당시 나치 점령지 유대인들은 재산권, 신문, 책, 라디오, 심지어 시계마저 빼앗기고 제한된 거주 지역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수용소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이때 야콥 하임이라는 유대인은 자신의 말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 자, 얘도 거짓말하네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에 희망을 품은 동료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거짓말은 타인한테 희망을 주는 기능이 있겠네요. 희망을 품은 동료들의 반응을 보게 된다. 그 이후에 야콥은 신뢰감을 유지하며 동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자 매일매일 거짓 뉴스를 만들어 퍼뜨린다. 어느 날 야콥이 그 진실을 한 친구에게 털어놓자 그 친구는 다음날 자살을 한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고 희망을 상실한 것이겠죠. 자, 이를 통해 야콥은 자신의 거짓말이 상실감에 빠진 동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연결 지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옳은 건가요? 옳지 않은 거네요. 그죠? 자, 1번. 윗글에서 노인이 나에게 한 거짓말과 오케이. 보기에 야콥이 동료에게 한 거짓말은 모두 상대방이 희망을 가지고 각자가 처한 사막 같은 상황을 건넬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자, 보기 2에서 봤던 야콥이 한 거짓말은 타인에게 희망을 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노인이 했던 거짓말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죠. 자신한테 삶을 살아가는 힘,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1번은 비교를 잘못한 거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으니까 일단 선생은 답만 확인하고 요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